아, 그거 어제 청소한다고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 귀찮아서. 동생 도연철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낡은 신발 한 켤레를 버린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서윤정은 그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의심하고 싶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착각이기를,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거실 한쪽, 윤정이 그토록 정성스럽게 닦아왔던 작은 장식장. 그 안에 모셔져 있어야 할 부모님의 유골함과 제기함이 텅 비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명절마다 정갈하게 음식을 차려 올리던 그곳이 말입니다. 동생아,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2년을 살아오며 이토록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녀의 손은 빈 장식장 모서리를 움켜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누나? 죽은 사람 뼈 갖고 뭐 그렇게 난리야? 47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치곤 너무 가벼웠어요. 현철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엔 미안함은커녕 짜증 섞인 귀찮음만 가득했죠. 부모님 유골을 쓰레기 봉투에. 그래. 어차피 재개발되면 다 부서질 집인데 뭐. 그런 거 갖고 있어봤자 장소만 차지하잖아. 윤정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리가 아니라 느낌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금이 가는 그 느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같은 부모님 뱃속에서 나와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윤정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나, 일어나. 보기 흉하게. 현철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아, 그리고 이 집 말이야. 이제 누나 집 아니니까. 재개발 계약은 내 명의로 다 했어. 다음 달까지만 있다가 나가.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혼자 남은 윤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사람을 울지도 못하게 만드나 봅니다. 그녀는 천천히 빈 장식장을 바라보았어요. 부모님이 그곳에 계시던 시절, 그녀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아버지는 5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 긴 투병 기간 동안 윤정은 결혼도 취업도 포기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부모님을 간호하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어요. 동생 현철은요? 그는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에도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현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장례식 날에만 나타나서는 울먹이는 척 눈물 몇 방울 짜냈죠. 그때도 윤정은 알았어요. 저 눈물이 가짜라는 걸. 하지만 그래도요. 설마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휘청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부모님이 평생 사용하시던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낡은 국자,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도자기 찻잔. 윤정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착한 딸이고 싶었어요. 효녀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20년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청춘을, 미래를 모두 바쳤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동생의 냉소와 배신,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부모님의 유골함이었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낡은 단독주택이 즐비한 이 동네는 곧 재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래된 골목길도 작은 슈퍼마켓도 이웃집 할머니가 키우던 화분들도 모두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엔 반짝이는 새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현철은 그 보상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이 낡은 집, 그 명의를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상금을 독차지하려는 거였어요. 윤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인 동시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앞으로 펼쳐질 비극 속에서, 그리고 그 비극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 예상치 못한 반전을요. 윤정은 빈 장식장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누나, 여기 이제 내 집이야. 현철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휙 종이들이 펼쳐지며 만든 바람에 윤정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죠. 그녀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재개발 조합 계약서, 건물명의 이전 동의서, 그리고 보상금 수령 계좌 신청서. 모든 서류에 도현철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현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어요. 마치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고 윤정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인 것처럼 말이죠. 뭐긴 뭐야. 재개발되면 보상금이 크게 나온다고. 근데 계약은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누나는 이번 달까지만 있다가 나가면 돼. 순간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번 달까지 나가라고. 2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부모님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나가라는 말인가요? 현철아, 이 집은 원래 부모님 명의였지. 근데 누나도 알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포기각서 쓴 거. 나한테 다 물려주신다고 하셨어. 윤정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현철이 갑자기 나타나 서류를 내밀었던 순간을요. 아버지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고 현철은 그 손을 잡고 도장을 찍게 했어요. 윤정은 그때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하실까봐 마지막 순간에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철아, 내가 이 집 관리비를 다 냈잖아. 수도세, 전기세, 재산세까지 20년 동안 내 돈으로. 그건 누나가 알아서 한 거지. 내가 해달라고 했어? 현철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 안엔 미안함도 미안해하려는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윤정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고 싶었던 가족이라는 개념이 현철에게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그건 누나가 알 필요 없어. 어차피 누나 몫 아니니까.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로 저축했던 돈을 모두 쓰고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며 이 집을 지켜왔는데요. 결혼 정년기였던 20대 후반 친구들이 하나둘 예식장 청첩장을 돌릴 때 윤정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 동창들이 승진 소식을 전할 때 윤정은 아버지의 약을 타러 약국을 오가고 있었죠.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20년입니다. 그 20년의 대가가 이것인가요? 한 달 안에 짐을 싸서 나가라는 통보. 누나, 너무 서운해하지 마. 누나도 이제 인생 살아야지. 여기 매달려 있으면 뭐해. 부모님도 돌아가셨는데.
현철의 말에는 위로가 아니라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윤정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아버지 장례식 때 현철이 입었던 검은 양복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는 조문객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효자인 척, 슬퍼하는 아들인 척 연기를 했죠.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자 현철은 윤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보험금 얼마 나와? 나도 좀 달라. 그때도 윤정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래도 피를 나눈 사이니까. 그런 이유들로 자신을 설득하며 보험금의 절반을 현철에게 건넸어요. 현철은 그 돈을 받아들고 한 달도 안 돼서 새 차를 샀습니다. 현철아, 왜? 우리 정말 남이야? 윤정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현철은 잠시 멈칫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 뭔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미안함? 아니면 양심의 가책? 윤정은 희망했습니다. 혹시 동생에게 아직 인간적인 면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 희망은 1초도 채가지 않았습니다. 나만이지. 그래도 남매니까. 근데 누나,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현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참, 이번 달 말까지 나가. 안 나가면 내가 강제로 집 내다 버릴 거야. 쾅. 문이 닫혔습니다. 윤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재개발 조합 계약서, 보상금 예상액 산정표, 명예 이전 동의서. 보상금 예상액 란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억 3천만 원. 윤정은 숨을 들이켰어요. 그 돈이면 작은 전세라도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 돈은 모두 현철의 손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어요. 작은 방, 아니, 정확히는 다락방에 가까운 공간이었습니다. 2층에 있는 큰 방은 현철이 쓰고 1층의 넓은 방도 현철이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윤정은 언제나 가장 좁고 어두운 곳에서 지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윤정의 전 재산이 들어 있었어요. 옷 몇 벌, 통장 2개, 그리고 부모님의 낡은 사진 앨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7만 원. 20년을 살며 모은 돈이 이게 전부였어요. 부모님 병원비, 약가, 장례 비용, 집 관리비. 모든 걸 쓰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 안에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어요.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낡은 골목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죠. 이 동네에서 42년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 학교 가는 길,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던 구멍가게. 모든 게 이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떠나야 한다니.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 효도를 잘못한 건가요? 동생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인가요? 아니면 착하게 산 것 자체가 잘못이었을까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 넌 착한 아이야.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나 봅니다. 이 착함이 언젠가 칼이 되어 자신을 찌를 거라는 걸요. 윤정은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 통장, 사진. 평생을 살며 모은 것들이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게 슬펐어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고시원 2층 복도 끝,
1.5평짜리 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는 이곳은 형광등 불빛만이 전부였습니다. 벽 너머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선 라면 끓이는 냄새가 스며들어 왔어요. 87만 원으로 찾을 수 있는 곳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윤정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남은 돈 57만 원으로 2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현철이었어요.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누나. 나야. 현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마치 일주일 전 윤정을 내쫓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죠. 무슨 일이야? 아, 그게 말이야. 보험금 있잖아.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금?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금을 말하는 건가요? 윤정은 그 돈의 절반을 현철에게 줬어요. 나머지 절반은 부모님 장례 비용과 병원비 미지급금을 갚는 데 썼고요. 그 보험금이 왜? 아, 그거 누나가 받은 거 있잖아. 그거 내가 썼어. 뭐? 엄마 명의로 된 적금이랑 아빠 퇴직금 통장 있었잖아. 그거 내가 정리했거든. 누나 몰랐지?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적금, 아버지 퇴직금, 부모님이 평생 조금씩 모으신 그 돈을. 현철아, 그 돈은 뭐 어차피 죽은 사람 돈인데 뭐. 내가 생활비로 좀 쓴 거야. 누나가 부모님 때문에 인생 망친 거 아냐? 이제 나도 좀 살자고. 전화기를 쥔 윤정의 손에 핏줄이 퍼렇게 섰어요. 부모님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20년 동안 헌신한 세월을 그렇게 표현하다니. 그 돈 얼마였는데? 한 3천 정도. 많진 않았어. 3천만 원. 윤정은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그 돈이 있었다면 최소한 작은 전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처럼 고시원에서 떨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근데 누나, 이번 재개발 보상금 말이야. 응. 추가 보상금이 나온대. 근데 그거 받으려면 누나 이름이 필요해. 누나가 20년 동안 여기 살았다는 증명이 있어야 거주자 보상금을 더 받거든. 윤정은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자기를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이름이 필요하다니. 그래서 누나 도장 좀 찍어줘야 돼. 서류 보낼게. 싫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윤정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현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 톤을 낮췄습니다. 누나,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거야. 난 도장 안 찍어줘. 야, 서윤정. 현철이 처음으로 반말을 했어요. 윤정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너 지금 뭘 믿고 그래? 내가 착하다고 봐서 그렇지. 진짜 화나면 무서운 거 알지? 내일 점심에 우리 집 앞에서 보자. 서류 들고 갈 테니까 도장 찍어. 알았지? 안 갈 거야. 안 오면 후회할 거야, 진짜.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현철이 정말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윤정은 거울을 보았어요. 거기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일주일 사이에 몇 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윤정은 결국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현철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혹시 부모님의 남은 유품이라도 건드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현철이 나타났어요. 그의 손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요. 왔네, 누나. 이리 와봐. 금방 끝나. 윤정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현철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거주자 추가 보상금 신청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그 돈 너 혼자 가져갈 거지? 당연하지. 근데 뭐 누나한테 100만 원 정도는 줄게. 그 정도면 괜찮지? 100만 원. 추가 보상금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현철이 100만 원을 준다는 건 최소 1000만 원 이상일 거라는 뜻이었어요. 싫어. 안 찍어줘. 윤정이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탁! 현철의 손이 윤정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윤정은 비틀거렸습니다. 야, 서윤정. 내가 지금 좋게 말하는 거야. 안 좋게 하기 전에 도장 찍어. 손 놓아. 도장 찍으면 놔줄게. 현철의 눈빛이 변했어요. 거기엔 더 이상 남매라는 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냉혹함만 가득했죠. 현철아, 제발. 누나, 솔직히 말해서 누나가 뭐 했어? 부모님 병수발. 그거 누나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내가 해달라고 했어? 누나 인생 누나가 망친 거지. 나 탓하지 마. 그 말이 윤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팠어요.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현철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윤정은 그것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의 제기암 뚜껑이었어요. 그것도 반쯤 깨진 채로. 이거 누나 찾는 거 알아. 쓰레기 버리기 전에 하나 챙겨뒀거든. 그걸. 왜? 도장 안 찍으면 이것도 버릴 거야. 아니면 깨버리든가. 현철은 제기암 뚜껑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콰당. 도자기가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어요. 하얀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다음은 이거. 현철은 또 다른 걸 꺼냈어요.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시던 시계였습니다. 현철아, 제발 그만해. 윤정이 소리쳤지만 현철은 웃으며 말했어요. 도장 찍어. 그럼 이거 안 부숴. 윤정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제기암 조각들을 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보험금도 내가 썼고 적금도 내가 썼어.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다 죽은 사람들 돈인데. 현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누나는 착한 척하면서 살았으니까 손해본 거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잖아. 바보같이 살면 당하는 거지. 윤정은 깨진 조각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현철을 바라보았어요. 넌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 하. 누나야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냐? 이 시대에 착하게 살아서 뭐해? 돈이 최고야, 돈. 현철은 아버지 시계를 손에 쥐고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도장 찍을래, 말래?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좋아. 후회하지 마. 현철은 시계를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유리가 깨지며 시계 바늘이 멈췄습니다. 윤정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부서진 시계를 바라볼 뿐이었죠. 현철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았어요. 윤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제기암 조각과 부서진 시계를 품에 안은 채로요. 지나가던 이웃들이 수군거렸지만 윤정은 듣지 못했어요. 나는 뭘 위해 살아. 재개발 조합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윤정은 낡은 건물 2층, 좁은 복도 끝에 있는 문 앞에 섰어요. 손에 든 서류가 땀에 젖어 구겨졌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죠. 저기, 전화 받았던 서윤정입니다. 아, 오셨어요. 잠깐만요. 중년 여직원이 서류철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윤정에게 의자를 권했고, 윤정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여기 보세요. 도현철 씨가 제출한 거주 확인서인데, 여기 도장이 서윤정 씨 거 맞나요? 윤정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윤정이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럼 위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 동생이 제 허락도 없이.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잠시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좀 복잡하네요. 가족 간 문제라 저희가 개입하기가. 하지만 위조는 범죄 아닌가요? 맞긴 한데 증명을 하셔야죠. 도장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시든지.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장 감정, 경찰 신고, 그런 걸 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도 필요하고요. 그럼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서류에 하자가 있으니까 보류될 거예요. 두 분이 합의하시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하시든지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합의. 윤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현철과 합의라니 그게 가능할까요? 부모님 유고를 쓰레기 봉투에 버린 사람과 제기함을 깨뜨린 사람과 어떻게 합의를 한단 말인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문 밖으로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철이었습니다. 윤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조합에 뭔 짓 한 거야? 보상금 보류됐다고 연락 왔는데? 누나, 진짜 나 화나게 하지 마. 내일까지 조합 가서 확인서 써. 안 그러면. 문자는 계속 이어졌지만 윤정은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거리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자니 그 좁은 방이 감옥처럼 느껴졌고 그렇다고 갈 곳도 없었어요. 윤정은 그냥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어느새 낯선 동네에 와 있었어요.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된 곳인지 빈집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골목길은 좁았고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죠. 윤정은 한 골목 모퉁이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아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건 마음의 고통이었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20년을 헌신했는데 남은 건 깨진 유품 몇 조각과 62만 원이 전부였어요. 집도 가족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잔뜩 낀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노숙자처럼 보였지만 묘하게 눈빛만은 맑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쥐가 났는지 비틀거렸습니다. 남자가 황급히 손을 내밀었어요. 조심하세요. 윤정은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남자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위험해요. 밤에는 사람 별로 없고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남자의 말투는 정중했어요. 노숙자치곤 이상할 정도로요.
윤정은 그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곧 갈게요.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시원? 그곳이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었어요. 이거라도 커피 한 잔 드세요. 추우실 텐데. 윤정은 놀랐어요. 자신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돈을 주다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기 편의점에서 폐지 주워서 팔았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남자는 윤정의 손에 돈을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윤정은 손에 쥐어진 1,000원짜리 지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00원.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지만 윤정에겐 위로였어요.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윤정은 남자가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감사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일자리를 찾아 헤맸어요. 편의점, 식당, 청소일, 무엇이든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가 42세? 네. 죄송한데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경력이 없으시네요? 20년 동안 일을 안 하셨어요? 건강보험은 들어 계세요? 안 되겠네요. 거절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윤정은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한 달 월세를 내고 나니 남은 돈이 37만 원이었어요. 윤정은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반값에 사서요. 그래도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윤정은 슈퍼마켓 앞에서 폐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접어 끈으로 묶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그 박스 떨어져요. 고개를 들자 며칠 전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낡은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을 가진 사람. 윤정이 박스를 보자 정말로 위태롭게 쌓여 있었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것 같았죠. 손 다치실 뻔했어요. 남자가 박스를 다시 쌓아주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도와주셨는데. 아니에요. 저도 폐지 주우니까 잘 알아요. 위험한 거. 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수염 사이로 보이는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박태강이요. 박태강 씨. 저는 서윤정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윤정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보통 노숙자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요. 배고프시죠? 저기 컵라면 사드릴게요. 윤정이 말했어요. 태강은 손사래를 쳤지만 윤정은 이미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받은 위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후루룩 소리만 울려 퍼졌죠. 태강 씨는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가족은? 태강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없어요. 다 잃었어요. 윤정은 더 묻지 않았어요.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으니까요. 윤정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느끼는 묘한 연대감 같은 게 있었어요. 힘내세요. 태강이 작게 말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죠. 우리. 윤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짧은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네. 감사해요.
그날 밤 윤정은 고시원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박태강이라는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왜 저렇게 다음 날 오후 윤정은 그 집 앞에 섰습니다. 20년을 살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졌어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익숙한 소리가 울렸죠. 현철이 문을 열었어요. 그의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늦었네. 무슨 일인데? 들어와. 윤정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끼시던 화분들은 사라졌고 아버지의 책장도 텅 비어 있었어요. 대신 현철의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앉아. 현철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윤정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조합에서 연락 왔어. 누나가 위조라고 신고했다며. 그건. 야, 서윤정. 지금 나한테 장난해? 현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윤정은 움찔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내가 도장 찍은 적 없어. A씨, 그게 중요해. 보상금 받으면 누나한테도 좀 줄게.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난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윤정은 현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넌 부모님을 쓰레기처럼 버렸어. 유골함도 제기함도 모든 걸 버렸잖아. 또 그 소리야? 죽은 사람들 얘기 좀 그만해. 현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정도 따라 일어섰어요. 넌 정말 사람이 아니야. 순간 현철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탁! 뺨을 세게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윤정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죠. 입 좀 조심해, 누나. 내가 참아주는 거야. 윤정은 뺨을 감싸 쥐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우는 건 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장 찍어. 지금 당장. 현철이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윤정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안 찍어. 뭐? 절대 안 찍어. 죽어도 안 찍을 거야.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현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진짜 죽고 싶어?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너 같은 동생한테 굽실거리며 사느니. 현철이 윤정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윤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 아파. 도장 찍으면 놔줄게. 싫어.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철과 윤정은 동시에 입구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박태강이 서 있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채로요. 누구야, 너? 현철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지나가다가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태강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군인 같았습니다. 지나가다가 여기 우리 집인데 왜 들어와? 문이 열려 있더군요. 그리고 여성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태강이 윤정을 바라보았어요. 윤정의 뺨은 붉게 부어 있었고 팔에는 현철이 잡은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당신 지금 폭행하셨습니까? 뭐? 이 사람이 지금. 야, 거지 주제에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현철이 태강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태강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닥쳐. 내 누나야.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가족이라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태강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묘한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현철은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이 새끼 말투 좀 봐. 거지 주제에 양반인 척?
욕설도 자제하시죠. 뭐, 현철이 태강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태강이 현철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비틀었어요. 꺾이는 소리와 함께 현철이 비명을 질렀죠. 아, 난폭한 행동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태강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현철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정 씨께 사과하십시오. 뭐, 미친. 태강이 손목을 조금 더 비틀었어요. 현철이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과하십시오. 미안해. 현철이 급하게 말했어요. 태강은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현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손목을 부여잡았죠. 윤정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요. 윤정 씨, 괜찮으십니까? 태강이 윤정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은 다시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뺨이 많이 부었습니다. 병원 가시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였죠. 야, 이 새끼들아. 현철이 소리쳤어요. 그는 일어서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경찰 불러. 불법 침입의 폭행이야, 폭행. 그러십시오. 태강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CCTV가 다 찍혔을 겁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요. 현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집 안구석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재개발 때문에 도둑이 들까봐 현철 자신이 설치한 거였죠. 현철은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정 씨 가시죠. 태강이 윤정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왔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윤정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현철이 쫓아올까 봐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으십니까? 태강이 걸음을 멈추고 윤정을 바라보았어요. 네. 덕분에. 윤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태강 씨까지 위험한 상황에.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린 게 당연합니다. 태강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래된 손수건이었습니다. 쓰세요. 윤정은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어요. 태강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태강 씨, 평범한 사람이 아니시죠? 윤정이 작게 물었어요. 태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가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폐지 줍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 움직임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태강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군대 있을 때 배웠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윤정 씨, 갈 곳 있으세요? 고시원이요. 거기 방이 있어요. 그렇군요. 태강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윤정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한 듯 했습니다. 혹시 배고프시면 제가 라면이라도. 아니에요. 태강 씨도 힘드실 텐데. 괜찮습니다. 오늘 폐지 좀 많이 주었어요. 두 사람은 편의점으로 갔어요. 그리고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태강 씨, 네. 오늘 정말 고마워요. 태강 씨가 아니었으면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태강이 알려준 대로 골목마다 돌아다니며 박스를 모았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누가 볼까봐,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살아야 했으니까요. 등에 박스 묶음을 지고 고물상으로 가는 길 윤정은 태강을 자주 마주쳤어요. 그는 언제나 먼저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태강 씨도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폐지를 줍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태강은 말수가 적었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선 거의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흘리는 말에서 윤정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군대 있을 때 많이 배웠습니다. 예전엔 다른 일을 했어요. 가족은 오래전에 다 떠났습니다. 그의 눈빛엔 슬픔이 있었어요. 윤정과 비슷한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슬픔이요.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윤정은 폐지를 다 팔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윤정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현철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현철의 얼굴은 술에 취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현철아. 야, 서윤정. 너 때문에 보상금 다 엉망됐어. 현철이 윤정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윤정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조합에서 조사 들어온대. CCTV 제출하라고 하고 위조 의혹 조사한대. 다 내가 신고해서 그런 거잖아. 그건 내가 잘못한 거잖아. 잘못? 뭐가 잘못이야? 난 살려고 한 건데. 현철이 윤정을 벽으로 밀었어요. 윤정의 등이 벽에 부딪히며 아픈 소리가 났습니다. 아파. 아프긴 뭐가 아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2억이 날아갔어, 2억이. 현철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오지 않았어요. 손 치우십시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 눈을 뜨자 태강이 현철의 팔을 잡고 서 있었어요. 또 너야. 현철이 소리쳤어요. 여자한테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태강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사흘 전보다 더 싸늘했습니다. 닥쳐, 거지 새끼야. 현철이 태강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태강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현철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현철의 손목을 잡았어요. 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현철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태강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난폭한 행동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윤정 씨께 사과하십시오. 사과? 내가 왜? 태강이 손목을 조금 더 비틀었어요. 현철의 비명이 골목에 울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태강은 그제야 손을 놓았어요. 현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손목을 부여잡았습니다. 너 죽었어. 나 경찰 부를 거야. 그러십시오. 저도 고소할 게 있습니다. 태강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현철에게 보여줬습니다. 방금 전 폭행 장면 다 녹화했습니다. 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CCTV도 있습니다. 이 골목 입구예요. 태강이 골목 입구를 가리켰어요. 정말로 거기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철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좋아. 너희 두 명 다 기억해둬. 현철은 골목을 벗어나며 뒤돌아서 소리쳤어요. 누나, 넌 이제 내 가족 아니야.
알았지?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현철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을 뿐이었습니다. 현철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윤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윤정 씨, 태강이 황급히 윤정을 붙잡았습니다. 윤정은 그의 팔에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그냥 무서웠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강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골목 한쪽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앉으세요. 윤정이 앉자 태강은 주머니에서 물을 꺼냈어요. 편의점에서 산 생수였습니다. 드세요. 윤정은 물을 받아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물병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태강 씨, 또 구해주셨네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위험한 일인데. 태강은 윤정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도움받은 적 있습니다. 예전에요? 네. 아주 오래전에요. 태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도, 일도, 미래도.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태강의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그래서 절 도와주신 거예요? 태강이 윤정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도움이라기보단 제가 받은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윤정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태강 씨. 네. 태강 씨는 정말 누구세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길 잃은 사람이에요. 길 잃은 사람이 저렇게 싸울 순 없어요. 군대에서 배운 거예요. 특수부대 있었습니다. 윤정은 놀랐어요. 특수부대라니. 그럼 왜 지금? 오래된 이야기예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정 씨, 이제 돌아가세요. 밤에 혼자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태강 씨는요? 저도 갈 곳 있어요. 걱정 마세요. 태강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알았어요. 그가 갈 곳이라곤 골목 한 구석 박스촌뿐이라는 걸요. 태강 씨,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시간이요? 제가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요. 밥이라도 한 끼. 태강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점심 때 뵙겠습니다. 네. 여기서 12시에 만나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떠났어요. 윤정은 고시원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박태강, 그는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그런 걸 받아본 적 없었어요. 부모님께도 동생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윤정은 언제나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태강은 달랐어요. 그는 윤정에게 처음으로 무언가를 돌려줬습니다. 존중과 보호, 그리고 따뜻함을요.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작은 집, 거기서 윤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윤정은 행복했어요. 다음 날 점심 윤정은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태강은 이미 와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는 평소보다 깨끗해 보였습니다. 머리를 빗었고 수염도 다듬은 것 같았어요. 오셨네요. 태강 씨도.
일찍 오셨네요. 두 사람은 가까운 분식집으로 갔어요.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떡볶이와 순대, 튀김을 시켰어요. 많이 드세요. 윤정이 말했어요. 태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어요.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윤정이 말했어요. 태강 씨,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불러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럼 태강 씨도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태강은 잠시 윤정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럴게요. 두 사람은 골목 입구에서 헤어졌어요. 윤정은 뒤를 돌아보며 태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윤정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에겐 비밀이 있어. 하지만 그게 뭐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태강은 윤정의 유일한 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윤정도 태강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 윤정은 고시원으로 돌아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늘엔 구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폐지를 주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태강이 함께였거든요. 두 사람은 아침마다 골목 입구에서 만나 함께 일했어요. 오늘은 저쪽 상가 쪽으로 가볼까요? 좋아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박스를 모으고 있었어요. 윤정이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려는데 태강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거우시잖아요. 태강이 박스를 가볍게 들어 올렸어요. 윤정은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염은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맑았어요. 태강 씨. 네. 태강 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윤정의 질문에 태강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윤정 씨가 저와 비슷해서요. 비슷하다니요? 혼자인 것, 외로운 것, 상처받은 것. 태강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그런 사람은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정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의 말이 진심임을 알 수 있었거든요. 감사해요, 태강 씨.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윤정 씨 덕분에 덜 외로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로 검은색 SUV가 들어왔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대, 세 대. 총 5대의 고급 차량이 줄지어 골목 안으로 들어왔죠. 윤정은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뭐지? 차들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모두 깔끔한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강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태강 전무님. 윤정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무님? 태강을 향해 90도로 인사하는 남자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전무님 모시러 왔습니다. 태강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돌아가십시오. 태강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무님,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돌아오셔야 합니다. 제 일은 제가 결정합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윤정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무, 회장,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남자가 윤정을 보았어요. 그리고 태강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분 때문이십니까? 관계없습니다.
전무님,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움직이고 있고, 최 부장, 태강이 남자의 말을 끊었어요. 저는 이미 회사를 떠났습니다. 제 후임자가 잘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가십시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태강의 목소리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어요. 최 부장이라 불린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무님, 언제든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자들은 다시 차에 올랐어요. 그리고 줄지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정과 태강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강 씨, 전무님이라니, 그게 무슨... 태강은 천천히 윤정을 돌아보았어요. 그의 얼굴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 거예요? 제 정체를 숨긴 것. 태강이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박태강, 태강그룹 전무였습니다. 윤정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태강그룹, 한국의 10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거대 그룹이었죠. 그럼 왜 2년 전 제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회사 일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딸 생일이니 일찍 오라고. 하지만 저는 회의가 있다며 거절했죠. 윤정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아내가 딸을 데리고 케이크를 사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를 기다리다가요. 태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후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지위도 돈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태강 씨, 길거리에서 살며 생각했어요. 제가 뭘 위해 살아왔나? 가족보다 중요한 게 뭐였나? 태강이 윤정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윤정 씨를 만났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사람을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윤정 씨를 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가치가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보처럼 살았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태강이 고개를 저었어요. 윤정 씨는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고귀한 분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20년을 바치고 그 와중에도 타인을 배려하고. 그래서 뭐가 남았어요? 고시원 방 하나랑 깨진 유품뿐인데요. 윤정이 울먹였어요. 태강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정 씨,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도움이요? 네. 동생분 문제, 재개발 보상금 문제.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전 태강 씨한테 신세 질 수 없어요. 신세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요?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태강이 윤정의 손을 잡았어요. 윤정 씨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의미 없이 떠돌던 제 인생에 이유가 생겼어요. 윤정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강은 그녀를 조용히 안아줬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태강과 함께 재개발 조합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태강이 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수염을 깎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죠. 그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박태강, 태강그룹 전무였습니다. 조합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라 일어섰어요. 저기, 박태강 전무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태강이 명함을 건넸어요.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서윤정 씨의 재개발 보상금 건으로 왔습니다. 아, 네. 그건 말이죠. 도현철 씨의 위조 문제,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모든 증거도 확보했고요. 태강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현철의 범죄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도장 위조, 보험금 편취, 유골유기, 폭행.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눈이 커졌어요. 이 정도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겠는데요. 그럴 생각입니다. 윤정 씨가 원하신다면요. 태강이 윤정을 바라보았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참지 않을래요. 일주일 후 현철은 경찰서로 소환됐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정은 법정에 섰어요. 태강이 옆에 있었습니다. 현철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도현철은 사문서 위조,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한다. 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 전액은 서윤정 씨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태강이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윤정 씨. 네. 정말 끝났네요. 두 사람은 법원 계단에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강이 물었어요. 보상금으로 작은 집 하나 얻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태강 씨는요? 회사로 돌아가실 건가요? 태강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돌아가려고요. 도망만 칠 순 없으니까요. 그럼 우린 이제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강이 윤정의 손을 잡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함께요. 윤정은 고개를 들어 태강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 씨, 제 곁에 있어 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시겠어요? 윤정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태강 씨가 필요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햇살 아래에서 오랜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빛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재개발 조합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옆엔 태강이 있었고 앞엔 조합장과 구청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현철 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함입니다. 조합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철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도현철 씨, 앉으십시오. 현철은 윤정을 힐끗 보았어요. 하지만 윤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거든요. 조합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현철 씨는 여러 건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서윤정 씨의 도장을 위조해 거주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니터에 증거 사진이 떴어요. 위조된 도장과 진짜 도장의 비교 사진이었습니다. 둘째, 부모님 명의의 보험금과 적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가 나왔어요.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셋째, 부모님의 유골함과 제기함을
불법 폐기했습니다. 현철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이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사기,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잠깐만요. 현철이 소리쳤어요. 그건 가족 간의 일이잖아요. 누나도 동의했어요. 동의서가 있습니까? 그건 없으시죠. 오히려 서윤정 씨는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태강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CCTV 증거도 있습니다. 도현철 씨가 서윤정 씨를 폭행한 장면이요.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현철이 윤정의 뺨을 때리는 장면, 팔을 비틀어 위협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철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도현철 씨, 할 말씀 있으십니까? 조합장이 물었어요. 현철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누나. 윤정을 바라보는 현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연기인지 윤정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부모님이 너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나는 항상 투명인간 같았어. 현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누나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효녀고. 나는 항상 비교당했어. 윤정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 말이 전혀 거짓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부모님은 윤정을 더 아꼈습니다. 첫째 딸이니까, 착하니까, 말 잘 듣으니까. 현철은 그 그늘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윤정이 입을 열었어요. 그게 내가 부모님을 쓰레기처럼 버린 이유가 될 순 없어. 나도 힘들었어, 현철아. 20년 동안 내 인생을 포기하고 부모님을 돌봤어. 결혼도, 일도, 친구도 다 포기했어.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래도 난 후회하지 않아. 부모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으니까. 누나는 착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난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야. 윤정이 현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넌 부모님을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 동생이니까. 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넌 선을 넘었어. 조합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전액 서윤정 씨에게 지급됩니다. 도현철 씨는 형사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잠깐만요. 윤정이 손을 들었어요. 형사 고소는 취하하고 싶습니다. 태강이 놀라 윤정을 바라보았어요. 윤정 씨? 네.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윤정이 작게 웃었어요. 현철이는 그래도 내 동생이에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가족이고요. 현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신 윤정이 현철을 바라보았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현철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현철도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멈춰 섰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 그리고 현철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행복해.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윤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태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윤정이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태강이 윤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니까요. 맞아요. 더 이상 미움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윤정이 물었어요. 태강 씨, 회사는 언제 돌아가세요? 다음 주부터요. 2년 동안 비웠으니 할 일이 많을 거예요. 많이 바쁘시겠네요. 그렇겠죠. 태강이 걸음을 멈추고 윤정을 바라보았어요. 윤정 씨,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네. 회사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윤정 씨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윤정은 놀랐어요. 저는 경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윤정 씨는 20년 동안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내셨어요. 부모님을 돌보고 집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셨죠. 태강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런 분이라면 무엇이든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윤정의 손을 잡았어요.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윤정 씨가 있어야 제가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아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태강 씨 곁에 있어도 될까요? 윤정 씨 같은 분이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정은 새 옷을 입고 태강그룹 본사 앞에 섰어요.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긴장되세요? 태강이 옆에서 물었어요. 이제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네. 엄청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두 사람은 함께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태강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리고 윤정을 소개했습니다. 서윤정 씨,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일하실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이 90도로 인사했어요. 직원들도 따라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윤정이 작게 말했어요.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닙니다. 윤정 씨가 받아 마땅한 거예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태강이 윤정을 바라보았어요.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분이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자, 가시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태강이 손을 내밀었어요. 윤정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었어요. 새로운 세계로. 저녁 윤정은 태강과 함께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첫날 어떠셨어요?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윤정이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윤정 씨는 항상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몰라봤을 뿐이죠. 태강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윤정 씨, 앞으로 함께 걸어가요. 함께요? 네. 서로 의지하며 서로 지켜주며.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새 아파트 거실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개발이 완료된 이곳, 부모님이 평생 살았던 그 자리에 지어진 새 건물이었습니다. 25평짜리 아파트는 윤정에게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고시원 1.5평에서 살던 사람에게 이곳은 마치 궁전 같았으니까요. 거실 한쪽 벽에는 부모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윤정은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고 계시죠? 사진 속 부모님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윤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윤정 씨, 아침 드셨어요? 태강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따끈한 빵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아직이에요. 태강 씨는요? 저도요. 함께 먹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강이 빵을 꺼내고 윤정이 커피를 내렸어요. 일상적인 아침 풍경이었지만 윤정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먹는다는 것, 평범한 일상을 나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윤정은 이제 알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있죠? 태강이 물었어요. 네. 떨려요. 잘하실 거예요. 지난번 기획안도 훌륭했잖아요. 윤정은 1년 동안 많이 배웠어요. 회사 일도 세상 사는 법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요. 태강그룹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며 윤정은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해서요. 태강 씨, 네. 가끔 꿈 같아요. 이 모든 게 윤정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고시원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지금은 당당한 직장인이시죠. 태강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제 곁에 있어 주시고요. 윤정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동료이자 친구이자 그 이상인 듯 아닌 듯한 미묘한 사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참,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태강이 물었어요. 네, 왜요? 함께 저녁 먹어요.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요? 태강이 빙그레 웃었어요. 윤정 씨가 회사에 입사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이에요. 윤정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기억하고 있다니. 그럼, 저녁 때 봐요. 네, 6시에 로비에서요. 태강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윤정 씨. 태강 씨도요. 문이 닫히고 윤정은 혼자 남았어요. 거실을 걷다가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1년 전 고시원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담겨 있었어요. 부모님의 낡은 사진, 깨진 제기암 조각, 그리고 부서진 아버지의 시계. 윤정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어요. 아팠던 기억들이었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윤정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엄마, 아빠. 윤정이 작게 속삭였어요. 제가 드디어 행복해요. 이제 저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죠? 대답은 없었지만 윤정은 알았어요. 부모님이라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윤정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저녁 6시, 윤정은 회사 로비에서 태강을 기다렸어요.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상사들이 칭찬했고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윤정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낸 기분이었으니까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태강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더 말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데 태강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뭐예요? 1주년 선물이요. 윤정이 상자를 열자 작고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펜던트에는 작은 나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무요? 네. 윤정 씨를 보면 나무가 생각나거든요. 나무요? 태강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폭풍이 와도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나무. 가지를 뻗어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 윤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윤정 씨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꺾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태강 씨. 저도 윤정 씨 덕분에 쉴 수 있었어요. 그 그늘 아래서요. 태강이 윤정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함께 있어주세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네. 함께 있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레스토랑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윤정이 말했어요. 태강 씨 산책할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한강 공원으로 갔어요. 밤바람이 불고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윤정 씨 행복하세요? 태강이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윤정이 태강을 바라보았어요. 1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집도 가족도 미래도.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잃은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할 기회를 받은 거였어요. 윤정이 태강의 손을 잡았어요. 태강 씨를 만나고 저 자신을 찾고 진짜 삶을 살게 됐어요. 저도 그래요. 태강이 윤정의 손을 꼭 쥐었어요. 윤정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골목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별빛 아래에서 강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입맞춤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윤정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태강은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윤정 씨, 네, 사랑해요. 짧지만 확실한 고백이었어요.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태강 씨.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어요. 강물은 흐르고 별은 빛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픔을 딛고 슬픔을 넘어 행복을 향해 걸어가는 이야기가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부모님 사진 앞에 섰어요. 엄마, 아빠. 윤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행복해요. 사진 속 부모님도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오랜 시간 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도 되죠? 윤정은 목걸이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